네, 안녕하십니까. 제2의 모의고사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냐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이 학개론 2회 모의고사는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난이도가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죠. 계산 문제도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이니까 좀 난이도를 낮다라는 자체는 이제 너무 쉽다는 건 아니라 이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한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랑 같이 가시는데 두 타임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자세히 좀 해드리고요. 문제 자체를 좀 이해하실 부분은 좀 이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총론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한번 볼게요. 문제가 순서대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거의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관리, 감정평가거든요. 랜덤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평범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습니까? 총론서부터 집어넣었죠. 그래서 1번서부터 이제 보시는데요. 자, 1번서부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이건 다 맞췄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죠. 자, 해설을 참조하시면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이지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2번이 맞죠. 중부동산은 우리가 어때요? 등기나 등록사로 공시된 강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어업권 등이 중부동산에 들어가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은 토지 소유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아니죠.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자, 3번은,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순수과학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 맞겠죠. 그래서 응용과학이다. 여러 학문. 그래서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활용하려는 실천적이고 실무적인 학문이 점에서 순수과학이 아니라 여러 학문을 응용한 응용과학이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은 기출됐던 지문인데요. 구분지상권은 공중 지하를 다 활용할 수 있죠. 근데 개발권 이전 제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이전하는 거거든요. 용적률은 지하공간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지하가 아니라 5번은 공간이라고 해도 맞죠. 공간에 대한 우리가 공중공간이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1번은 좀 평범하게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자,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아직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사에 유사하게 나왔거든요. 토지 분류에 해당하는 거는 자, 이렇게 본다면 이행지하고 후보지는 달라요.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가 있으면 자, 이 선을 넣으면 후보지죠. 그래서 지역 사무관, 임지가 농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상공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전답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지림지역과 신탈림이 있으면은 이 안에서 바뀌면은 이행지고 자, 이렇게 바뀌면은 후보지가 되겠죠. 그러면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하여 상업지로 바뀌었다. 그럼 이 안에서 바뀌었으니까 이건 이행지가 되겠죠.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요건 좀 좋은 문제다라고 보시면서 적중할 수 있다. 옆으로 3개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은 무조건 하나가 뜨거든요. 총론은 제가 3문제를 배정했어요. 자, 그럼 총론 파트가 이제 특성이기 때문에 토지의 특성은 거의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는 자, 4번이 정답이죠.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오래 가요. 그러면 건물과 달리 감정평가 원가 방식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 방식 이론적 근거가 되지 않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감정평가의 원가 방식이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원가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론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한 번의 정답 4번이고요. 자, 1번. 부동성은 자,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 활동 현상을 국지화시키죠.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갖도록 하고요. 지역마다 다르고 부중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토지의 자체 양을 늘릴 수 없다. 맞고요. 개별성은 대상 토지와 다른 토지와 비교를 어렵게 하며 시장의 완전한 상품 간의 대치 관계를 제약할 수 있죠. 5번, 인접성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자, 그 다음에 4번서부터가 이제 어렵죠. 수요 공급을 많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해설을 좀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공급이 불변인데, 자, 제가 수요만 감소한다. 그러면 제가 강의 시간 때 수요만 감소할 때는 다 내려간다 그랬죠. 그러면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가 맞겠죠. 그래서 둘 다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요가 불변입니다. 자,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만 증가했어요. 그럼 양만 따라간다 그랬죠.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번에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고 하셨어야죠. 가격은 하락에 맞겠죠. 증가가 아니라,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 3번이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요거랑 유사해요. 자, 균형 상태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만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양은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한다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양은 증가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4번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똑같이 움직여요.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똑같이 증가한다. 뭐 그래프를 제가 그렸지만은, 자, 지금 그래프는 그리지 마시고 균형 가격과 양을 본다면,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제 강의 시간에, 자, 수요는 같이 다 움직인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해요. 그럼 가격은 반대 방향이니까 알 수가 없고 양은 무조건 증가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가격은 알 수가 없고 양만 증가한다. 자, 근데 이제 같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양만 증가하고 가격을 알 수가 없는데 반대로 움직일 때는 어떨까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그럼 한쪽은 증가하고 한쪽은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상승, 양도 다 증가했고요. 자, 공급은 양만 따라가서 양은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했죠. 양은 알 수가 없죠. 반대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다. 많이 좀 틀려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유량저량이 이제 잘 나오죠. 시험 문제. 그래서 작년에 이제 통화량이 나왔다라는 게 획기적이었죠. 통화량은 이제 그 시점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제 강의 때 우리 기출문제는 나왔던 게 뻔하니까 제가 저량은 이렇게 오시라 그랬어요. 제가 아시는 지인이 제자분하고 결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자가 부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량 쪽으로 좀 숫자가 적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을 좀 많이 하셨어요. 통화를 많이 하시다가 굉장히 좀 달통해서 결혼까지 꼬리나셨거든요. 그래서 제 자가, 그럼 재고죠. 자가 자산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지만, 나왔죠. 자본이라는 것도 자산에 들어가죠. 이 부채가 자산과 자본이 현재 시점에서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 가치라고도 하고 가격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인구. 자, 이거는 우리가 현재 얼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고는요, 2019년 말과 2020년 말의 재고 끼리는 더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축적된 거니까 통화량도 우리가 2019년에 만약에 말에 500조 원이다. 근데 2020년 말에 자, 600조 원이라고 해서 1100조 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량끼리는 더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유량끼리는 더해도 돼요.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저량을 찾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치읓의 재고 있죠. 자산, 니은의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저량이고 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니은, 디귿, 비읍, 치읓 4개 되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편법을 이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염리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6번에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가 이 기출을 내요. 그래서 기출을 내는데 숫자만 바꿔서 내거든요. 그럼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함수가 각각 QD1이 900-P고요. QS가 2P이고 소득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 거잖아요. 공급은 불변이고. QD2 1200-P로 변환한다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는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격과 양에서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이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세팅을 시키라고 항상 얘기하죠. 해설을 한번 옆에다 껴놓고 보세요. 그래서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경 전하고 변경 후가 있거든요. 전과 변경 후. 그래서 자,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 그래서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를 세팅합니다. 그러면 QS라고 하죠. EP는 고정되어 있고 수요가 바뀌잖아요. 그럼 요게 같은 게 균형이면서 움직여요. 그럼 수요가 QD는 우리가 900-P. 자, QD2가 바뀌죠. QD2가 1에서 2로 바뀌어서 자, 이거는 얼마예요? 자, QD2는 1200-P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무조건 수요는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무조건 가격 상승, 양은 증가를 찍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세팅을 합니다. 세팅을 해서, 자, 이것도 이제 편법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해드리고요. 같게 해요. 얘와 얘를 같게 하니까, EP는 900-P가 되니까, P가 금방 3P가 되죠. 그럼 3으로 나누니까 P가 300이 되잖아요. 그럼 Q를 빨리 여기다 대입시키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2배잖아요. 그러면 양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600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게 하면 이걸 지우고, 자, EP죠. EP는 1200-2P가 되니까, 자, 이거 숫자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수요 증가가 무조건. 그럼 3P가 1200이 돼서 P는 나누게 되면 400이 되죠. 2배니까 양은 얼마예요? 800이 되겠죠. 그럼 대입시키면 가격은 300에서 1번 400 상승, 100 상승, 양은 600에서 800, 200이 증가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여기 약간 편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기출특강 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번으로 가죠. 7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수용급인데, 수용급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특히 7번 문제도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7번도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수용급의 기출이 2문제가 나오는데, 자, 이 균형하고 탄력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는 그래도 약간 좀 수월하게 제가 낸 게,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럼 가볼게요. 7번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6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아파트 얘기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항상 계산할 때 약자로 수요의 가격,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그럼 요거는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대입시킵니다. 자, 얘가 0.6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0.8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10%가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양은 6%만큼 감소를 하겠죠. 그렇지만 6명이 빠져나갔다 한다면 그 지역에 소득이 늘어나면 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0.8이니까 플러스니까 정상제잖아요. 그럼 소득이 5%가 증가했으면 4%만큼 또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럼 결론은 6명이 빠져나갔지만 또 4명이 사줬기 때문에 또 이입됐다면 결론적으로 2명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럼 2%만큼 감소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까지가 수용급이니까 이제 조금 힘들더라도 자, 여기까지만 좀 맞히셨어야 되는데, 자, 수용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시게 되면 수요의 탄력성이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는 모두 단기가 비탄력적이고 장기가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장탄이라는 곳에 단비가 내리죠. 그죠? 그래서 가뭄이었다가 그럼 수요든 공급이든 다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낸 거죠. 일반적으로 장기 수요 공급은 단기의 수요 공급보다 기울기가 완만하죠. 그래서 장기는 더 탄력적이니까 그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 공급이 나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아까 요거 그대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2번하고 지금 8번을 풀고 있죠. 2번하고 5번을 묶어보세요. 그래서 자, 지금 2번을 보시면요. 얘가 0.5라고 한다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자 20%가 상승했대요. 그러면 10%라는 것은 계산은 맞아요. 근데 증가가 아니라 가격이 오르면 양이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감소로 바꾸시는 게 틀렸다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계산이에요. 자 5번에 보시면은 탄력성이 3입니다. 그럼 얘가 3배 더 커요. 얘가. 그러면 수요량이 20%가 아니라 30% 증가했다 그러고 가격은 10%가 하락했다는 게 맞죠. 그래야지만 3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교차 탄력성과 토도 탄력성이 있는데 정상제가 플러스가 되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는 자, 이건 소득이잖아요. 제가 소득은 정열중이라 그랬잖아요. 토도 탄력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공급은요. 생산 요소 기간이 짧다면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 옷은 짧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공급이 탄력적이고 생산 소요 기간이 긴 게 아파트죠. 아파트는 제품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비탄력적이다.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 공급이었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다가가시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에서 하나가 뜹니다. 9번. 좀 어려웠죠. 자,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였는데요. 자, 9번에 이제 지대론에서 자, 갑니다. 자, 1번에 가시면 비옥도가 중요해요. 비옥도는 나오면 무조건 리카르도죠. 도 들어가니까. 리카르도는 비옥도라는 건 차액에 따라서 달라요. 비옥도에. 그래서 이거는 1번에 절대가 아니라 차액 시설이 맞겠죠. 수학이 체감한다는 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입니다. 어떤 게 키포인트예요? 절대지설에 따르면 지는 경제 이용이 아니라 생산비에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지설은 신고전압하니까 비용으로 받죠. 생산비. 그럼 3번 마르크스의 절대는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걷어요. 그럼 최일등제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대가 곡물 가격 안에 생산 요소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차익이 아니라 절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절대지설의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라고 하셔야 되죠. 정확하게 알아야 푸는 문제였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은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테마인데 부동산 경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하고 3번을 묶으세요. 자, 그래서 바뀌었거든요. 그럼 1번은 뭐냐면 자, 우리가 바뀐 게 이제 요거가 자, 3번하고 5번이 이제 바뀌었어요. 자, 1번은 뭐냐면 정부가 DTI 규제 같은 거는 정부의 정책은 예견치 못하죠. 그래서 경기 순환이 아니라 무작위적 변동이고 자, 2번은 하향, 회복, 상향, 후퇴는 순환하지만 안전은 순환했다는 분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5번을 묶으라 그랬죠. 자, 어떻습니까? 3번은 중요한 게 자, 매년 12월 달에 다른 달 비해서 줄어들면서 반복이에요. 매년 12월 달이 춥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것은 계절적인 변동이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5번에 건축허가의 전년 동기 증가율이 지난 5월에 정점을 찍고 후퇴합니다. 그럼 제가 정점과 저점이 나오면 이건 분명히 순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3번은 계절, 그 다음에 5번이 순환이죠. 바뀌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4번만 맞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선행하거나 후행할 수 있고 독립적일 수도 있어요.
반드시 후행한다면 틀리죠. 선행하는 경우도 있고 후행, 독립적인 거는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들어갈게요. 주택시장의 여가가정에 대한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하향한단 말이야. 저가, 증가, 하향. 그럼 11번에 1번에 주택의 하향형은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됐을 때 하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2번은 왜 틀었냐?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자, 고소득층에 인접한 저소득층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받잖아요. 공원 같은 아주 정의 효과를 받겠죠. 그럼 값어치가 올라가는 할증이 되고,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들은 고소득층들이 옆에 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이제 그 환경이 안 좋아요. 쓰레기 매립 입장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할인이부터 거래되겠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주거분리란, 자, 주택의 소비자가 정의회복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원 같은 건 우리한테 긍정적이잖아요. 편익을 추구하고 쓰레기 매립장 부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가 있죠.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자, 이 저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 때문에 저가주택이 원해서 샀어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다. 이렇게 가져왔어야죠. 불량주택 문제는 주택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며 철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이 조금 어려웠었죠. 12번이. 자, 갑니다. 자, 12번 가시면은 부동산 정보와 시장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할당률 쪽 시장이라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 할당은 항상 초과이익을 얻는 건 안 돼요. 얻기가 쉬운 게 아니라 얻을 수 없다고 하셔야 되고요. 자, 부동산 시장이 특정 투자가 초과이익이나 투기를 발생한 것은, 자, 어땠어요? 제가 불안전하고 독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묻고요. 강성은요, 꿀팁을 드리면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맨 마지막에 정상이익은 얻어요. 모든 시장은. 그래서 정상을 얻을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셔야죠. 지문은 맞죠. 강성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는 정보까지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공표되지 않는 내부 정보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이익을 얻을 수 없다. 자,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셔야죠.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거는 제가 이건 불안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정확하게 알아야 될 풀었죠. 자, 불안전 시장도 할당이 될 수도 있죠. 자, 시장이 불안전하더라도 정보 획득하는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하면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안전 시장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유력하죠. 근데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13번 별표처럼 오십시오.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기출문제 키워드가 직접 개입이라는 걸 찾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볼게요. 제가 이제 보통 이직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자, 갑니다.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는 두 가지예요. 거기 보시면은, 자, 번호를 매길게요. 다 적긴 힘드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키역, 티귿. 그래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 어울리지 않는 거 어울리게 하고, 이 보완책이 개발권 양도제도군요. 개발권 양도제도는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토지이용 규제에 들어가요. 지역주의 보완책이니까. 그래서 얘는 토지이용 규제 2라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 직접적 개입하고 간접적 개입은 어떻게 우리가 맞추냐. 자,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요. 그러면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 자, 일단은 토지 수용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공영개발. 그래서 이제 그 외적인 뭐 제가 또 강의 때 또 감정평가 나왔던 직접적 개입을 했는데 책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시는 분들이 이제 책이 가장 기본서가 기본이다 보니까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위주로 할게요.
토지 수용 공용 개발이 직접이에요. 그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제도에 토지은행도 직접이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용이나 공용이나, 자, 이건 공공토지 비축은 나올 수 있죠.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 도시개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돼요? 직접 개입한 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자, 어떻습니까? 보조를 해줘요. 그래서 돈을 주거나, 돈이 금이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금 들어가는 세금, 부담금, 개발부담금, 그 다음에 보조금, 금융지원, DTI, LTV 같은 거. 자, 이런 게 다 간접이다. 그럼 이 직간으로 해서 토지용 규제에 직접 간인지를 맞춰보려면, 자, 13번에 취득세는 뭐예요? 간접이죠. 종합부동산세 간접. 토지 수용이 직접입니다. 하나. 보조금은 금이 들어갔죠. 간접이고, 토지 관련 조세, 토지 세제, 세제가 이제 세금이잖아요. 간접이고, B, 개발부담금이 간접이죠. 공용개발이 직접이네요. 대부비율과 LTV는 금융지원이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조정이니까 이건 간, 금융행정상 지원 간접, 지역지구제와 개발권 양도제도가 이건 토지이용 규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공토지비축 토지은행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보험자리주택, 캔모주택, 건설공급에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개가 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해설을 하면서 토지용 규제와 간접적 개입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직접을 골라라, 간접을 골라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입니다. 토지 수용, 공영, 공공 나오면 다 직접을 찍어라. 이렇게 해서 4개가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15번 주택정책에 대해서 넣어봤습니다. 보조정책, 임대료 보조가 또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15번으로 가죠. 자, 15번으로 가시면은 들어간다. 임대료 보조 정책의 다음 설명 중 오는 것은, 제가 강의 때 이제 기출문제 때도 얘기하겠지만, 바우처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가 옳은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바우처는, 아, 요건 좀 옳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바우처는 당연히 쿠폰으로 주는 거니까 임대료 보조 교환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가구에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부가 임차 내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드리면 단기는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수요만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장기는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에 구입만 사용하더라도, 자, 어때요? 현찰로 주게 되면 집도 넓히지만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그럼 저소득층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임대료 보조 지급 전보다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 임대료 보조해 줬어요.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임대주택 수요도 증가시키지만 나중에 또 공급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증가한다고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바우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자체에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바뀌었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주택에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공급자 지급 방식보다 임차인 주거 선택이 자유롭다. 바뀌어서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16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시공간 구조인데 제가 보조부터 봤죠. 그래서 보조부터 봤는데, 자, 보조를 보고 나서 이제 규제를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번 받고 1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번은 제가 조금 띄었죠. 14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조부터 하려고 그러죠. 자, 그럼 14번은 정부에 대한 임대료 규제에 대한 거죠. 임대료 규제. 1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조를 배웠죠. 보조를 우리가 15번에는 1번이다. 그래서 보조부터 했어요. 보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규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14번은 정부의 임대료 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에도 옳은 것은, 14번의 1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부가 규제를 하래요. 그럼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을 내려버리죠. 그럼 주택이 더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을 안 하고 초과수가 발생하니까.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임차 내 주거 의존은 촉진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하될 것이다. 자, 이번 당연히 임대료 상한을 실시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은 더 줄이려고 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야죠. 3번이 정답입니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부터 해드리는 게 보조가 좀 수월하고 규제는 난이도가 있어서 제가 지금 14번을 다시 돌렸는데 1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단기는 가격 떨어뜨리면 공급을 못 줄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혜택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확 줄여버리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이 더 줄어들죠. 그러면 임대료 규제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자, 단기는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못 줄여요. 그래서 공급량이 좀 못 줄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좀 덜하죠. 근데 장기는 공급을 많이 줄이니까 초과 수요가 장기에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바뀌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의 임대료 규제 시 단기에 비해서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높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제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균형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잖아요. 그 높게 설정하게 되면은 자, 7천만 원인데 8천만 원 받으면 다시 7천 원 오거든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한다면 임대주택의 암시장 형성, 이중가격 형성된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4번이 좀 어렵기 때문에 15 다음에 14를 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은 도시공간 구조도 한 문제 배정이 돼요. 그래서 좀 쉽게 냈죠.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럼 도시공간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죠. 자, 들어갑니다. 자, 동심원 이론은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잘 이렇게 해볼게요. 안쪽은 중심지고 점이지대가 있잖아요. 점이는 공장하고 좀 저소득층들이, 빈민들이 살아서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럼 중심지로 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죠. 저소득층들은 고용기가 많은 도심과 적극성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한다. 그래서 적어지냐 아니라 많아지는 바꿔주시고요. 2번을 왜 틀었어요?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은 동심원과 선형이 아니라 다핵심 이론으로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자, 3번이 정답인데요. 호이트는 이 선형은 부채선자로서 이 교통망에 따라서 주택 지분량이 높을수록 이 교통축이 가까이 있어요. 고용기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적성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입지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했죠. 중심 업무지고, 자, 점이라고도 하고, 천이라고도 하거든요. 중전. 주상의 말투가 이제 학교를 배우는데 고통스러워요. 저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심 다음에 점이는 맞는데, 고하고 저가 바뀌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점이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여기에 저소득층 살지 고소득층 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저와 고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5번엔 해리수와 얼마는 다핵심. 자, 유사활동은 서로 모여있을수록 우리가 좋죠. 자, 소매업종은 서로 편익을 주니까 모여있으니까 분산이 아니라 집적 또는 집적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질적은 서로 다른 활동들은 자, 공장하고 주거는 서로 충돌되잖아요. 그래서 입지적 같이 존재하는 비양립은 맞겠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조세죠, 조세. 조세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가죠. 부동산 조세는 소득재 분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자원 배분의 기능도 있죠. 저소득층들은 주택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람한테 조세 특혜를 주면 자원이 또 공간이 배분된다는 기능이 있고요. 자, 2번.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합니까? 아니죠. 자, 토지의 차등한, 용도의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올바른 대로 가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중간은 동결효과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물량이 잠겨버려요.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 있다. 4번. 비탄력 쪽은 불리합니다. 탄력이 유리하죠. 이렇게 적어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공급이 불리하고 수요가 탄력적인 수요가 유리해요. 공급 불리, 수요 유리. 그럼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겠죠. 자, 5번은 헨리 조지 이론인데요. 자, 우리가 강의를 듣다 보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래세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전가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부담이 커지면 소비자 행여가 감소하고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시장을 떠나는 그 손실액을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나 공급이나 탄력 쪽일수록 더 많이 떠나고 비탄력 쪽일수록 덜 떠나서 손해가 적거든요. 자원배분 왜곡되지 않죠. 비탄력 쪽에서.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 쪽이라는 건 헨리 조지 이론이잖아요. 그럼 토지세를 우리가 이 지주한테 부과하게 되면 완전히 지주가 다 내버리죠. 전가도 못 시키고 우리가 시장에 써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 쪽일 때는 토지보유세 부과 자원배분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헨리 조지 이론을 조금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헨리 조지 이론이 5번이 이제 맞긴 맞는데 이렇게 보세요.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자, 헨리 조지는 있을 때가 고전화파가 이 자연적 특성이에요. 옛날에 토지가 개량하지 못한다는 가정에 갔지만 요즘 어느 정도 탄력적이다 보니까 용도가 전환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전가가 되니까 헨리 조지 이론은 옛날에 맞는데 지금은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5번이 정답이고 5번이 또 잘 나오는 문제니까 또 우리가 또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천히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으로 가죠. 자, 18번 문제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제 강의를 처음 듣더라도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18번에. 자, 할인기법이다, 아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맞히시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18번. 할인기법은 딱 네 가지만 좀 외우시면 되는데요. 할인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순형가법과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과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익성 지수법.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현가가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하거든요. 그러면 해수기간도 현가해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현가해수기간법.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가가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내부하고 지수가 들어가면 할인기법이에요. 그럼 없는 거 고르시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스킬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부동산의 타당성 분석 방법 중 할인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회계적 수익률법은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니은은 지수 들어갔어요.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법은 내부. 순현가에 현가 들어갔잖아요. 단순회수 기간은 어떻습니까? 현가가 안 들어갔잖아. 그래서 기억, 리을 3번이 정답이 되죠. 요거 아주 가성비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신다면 한 문제 무조건 건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19번은 주택 저당대출 상환 방식은 별표 3개 치시는데 이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원리금의 상한 첫 해를 물어봤고 최증식도 물어봤고 만기시 상한도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원금과 원리금에 대한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최증식이 있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냐. 최증식은 처음엔 적게 넣고 제일 많이 내는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이 원리금이라고 한다면. 자,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해요. 원금이 균등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원금을 균등하게 봐요. 근데 원금 균등이라는 건 글씨에 나왔기 때문에 다 알죠. 자, 그러면 이자를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상환할 때 남아있는 데다가 이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여긴 처음에는 이자가 안 냈기 때문에, 아니, 원금이 이제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이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점점 이자가 줄죠. 자, 전체로 본다면 원리금이 주니까 체감식이 되죠. 자, 근데 여기는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럼 얘는 안에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에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 자, 간다. 처음에는 상환이 안 됐기 때문에 납부할 이자가 많아요. 점점 이자가 줄죠. 그 다음에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원리금과 잔금인데 잔금은 물어보면 또 제가 그래프를 그리지만 만약에 원리금만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요. 초기하고 후기를 가져가셔서 자, 시험장 가셔서
원리금 교토 보세요. 원리금. 자, 그럼 원리금은 제가 1,000만 원에 10년 10%. 원리금은 저당상수 이용하니까 원리금 균등은 130만 원씩 균등하다. 이렇게 초기하고 후기랑 금액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체증식을 보세요. 체증식은 처음에는 적게 내죠. 그래서 이자에도 못 미치죠.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은 소득이 안정된, 소득이 증가할 거 예상되는 체증식이 낮죠. 그 원금 균등 하나 남잖아요.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초기에 많고 점점 주는 체감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차입자 입장에서는 얘가 부담이 되겠죠. 그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택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거. 1번이 좋네요.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은, 자, 우리가 200이 130보다 크죠.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리금보다 크다고 하셨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체증식은 미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초년생, 우리가 젊은 신혼부가 낫죠. 그 다음에 만기 시상환은, 자, 만기 이전에 이자만 내요. 만기 이시로 원금을 상환하고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매개 상환할 원리금이 점차 감소한다는 거죠. 원리금 매개 상환할 원리금이 균등하죠.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간 이자하는 비중이 늘어나고요. 원금은 비중이 점차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자, 20번 문제는 뭐 뻔한 거니까 문제 그냥 풀면서 갈게요. 포트폴리오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20번입니다,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부동산의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0번에 가시면은 체계적은 못 줄여요. 우리가 인플레, 이자율 변동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 우리 못 줄이잖아요. 그 포트폴리오 총이용에서 개별적인 피할 수 있는, 자, 어떻습니까? 비체계적은 등성등성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체계적이 아니라 비체계적 이용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분산 투자하죠. 자, 2번. 시장 참여자 전체에서 야기되는 경기 변동, 금리 변동, 물가 변동은 체계적이죠. 그 다음, 자, 부동산은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려면 그 수익률이 서로 다 반대인 게 좋아요. 그러면 부동산도요, 지역별 부동성 때문에 다르고 유형별로 달라요. 그럼 분산 투자하는 것이 곤란하다가 아니라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가시면은 두 자산의 수익률이 유사한 방향은 포트폴리오하기 어렵죠. 유사한 경우는 상관계수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작다고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위험회피형 투자자 중에서 공격적 투자자는 어떻게 돼요? 보수적보다 위험도 높고 기대 수익도 높은 거는 좀 공격적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타임으로서 20문제 이렇게 다루는데요.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틀에서 어떤 게 문제가 중요한지를 하고 다시 21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기출문제에 잘 나오는 부분은 5번입니다. 5번에 우리가 유량저량에 대한 거를 조금 우리가 좀 강하게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저량, 유량을 좀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부분은 이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9번 같은 거, 차액과 절대시설을 비교하는 거, 10번 경기 변동은 이제 순환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11번 주택시장 같은 거도 우리가 시계를 좀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13번도요. 13번도 아주 가성비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좀 잘 하시는 게 토지용 규제 직접 간접 개입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것도 우리가 동심원, 선형, 다액심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딱 가성비가 좋고 공부한 것만큼 나오게 되죠. 16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여러분들. 18번은 어떻어요? 우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자, 할인을 한다는 거는 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인데 이게 암기가 안 되면 현가가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해요. 그 다음에 내부하고 지수가 들어가면 고려한다면 요거는 좀 우리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마 다음 모의고사에도 아마 다른 교수님이 또 내실 가능성이 커요. 18번이 괜찮다 보고요. 자, 19번도 저당 대출 상환 방식이 우리가 원금, 원리금, 체증식으로 또 잘 나오는 부분이고 20번도 포트폴리오가 또 예상되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꽤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 위주로서 조금 우리가 짧게 좀 공부하면서
아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강하게 여러분들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번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이건 계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21번서부터 40번까지 우리가 또 해설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